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술 통제기 KA-1. 결국은 국산화를 완료를 했고 KA-1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KT-1에 연료 탱크와 무장을 탑재하면 KA-1이 완성된다? 수월하지 않았다. 타이어가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새로운 장착물, 새로운 위험. 제일 위험한 게 연료 탱크가 들리면서 이 항공기를 치는 페달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설계부터 다 바꿔라. 설계 변경 건이 거의 10,000건이 넘어갑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 장착.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최초와 세계 최고. 항공전자 분야가 이제 중요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국내 최초로 하는 겁니다. 국내 최초 무장 항공기 KA-1 전술 통제기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술 통제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KT-1에 이어 KA-1의 체계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이수용 고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용입니다. 국가연에서 항공기 체계 부장을 역임하시고 전술 통제기 사업을 책임지셨던 한영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명입니다. 역시 KT-1부터 KF-X까지 국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셨죠. 이대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KA-1 전술 통제기 항공전자 시스템을 개발하신 김영일 수석연구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일입니다. KT-1 개발 시기부터 지금까지 국가연에서 항공유도무기 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이기두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두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한용호 박사님, 저희가 이제 이 KT-1을 벌써 이제 오랫동안 여러 차례 좀 했었었고요. 이제 KA-1을 이제 차이점을 좀 계속해서 좀 다뤄보고 있는데, 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KT-1은 이 겉 외양이 흰색 바탕에 이 빨간색 줄이 좀 있어서 선명하게 좀 보이고요. 또 이 KA-1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색, 짙은 회색에 이 위장된 그림들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를 두고 이렇게 도색을 하게 됩니까? 먼저 이제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모든 항공기는 그 페인팅 색깔이나 외부 표식 등은 공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KT-1-1-1-4인데 그래서 모든 항공기는 그 규정에 명시된 대로 페인팅하고 그 외부 표식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그 회색이나 아니면 그 얼룩무늬의 위장색 중 둘 중에 이제 주로 페인팅을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항공기의 임무나 작전 고도나 그다음에 운용 지역 등에 따라서 주로 이제 공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공중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색으로 이제 결정해서 페인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훈련기는 오히려 반대로 예외적으로 공중에서 잘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KT-1이 이제 흰 바탕에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경우고, 현재 우리 공군은 이제 고고도에서 주로 운용하는 F-16이나 F-15 등은 이제 회색으로 칠하고 있고, 저고도에서 이제 근접 지원 임무를 주로 하는 우리 이제 KA-1이나 아니면 수송기나 이런 비행기들은 이제 얼룩무늬의 위장 도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이제 이라크나 쿠웨이트에 우리 공군 수송기가 전개될 때는 이제 사막 지형이니까 모래 색깔의 위장 도색을 칠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저속 통제기의 경우는 그 페인팅을 할 때 그 페인팅 무게가 한 9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KT-1이나 KA-1은 그렇게 말씀드린 KT-1은 오히려 공중에서 눈에 잘 띄게 디자인을 했고, KA-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서 저고도 운용 중에 공중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위장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일 수석연구원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항공전자 분야에 있어서의 이 개념들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KA1을 개발할 때 주로 어떻게 이 항공전자 분야에서는 어떤 개발이 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전술 통제기 항공전자 시스템의 그 주요 개발 내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전술 통제기 임무에 적합한 연방형 항공전자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그 무장 조준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그래픽 심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전자 시스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켓을 통제하고 발사할 수 있는 무장 통제 장비를 설계 구현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핵심 구성품은 그 시스템 통합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 기성품으로는 구매가 불가한 그런 품목들이고요. 또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돼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핵심 구성품을 개발함으로써 전투기급의 항공전자 시스템을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 과정에 그 직면했던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시제 업체가 특정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항공전자 시스템이 독립형에서 연방형 구조로 바뀌면서 그 계획이 없던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관련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연이 시제 업체 참여 없이 그 단독으로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인력 부족으로 그 어려움이 그 많았지만은 그 확보된 그 자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무사히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자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켓 그 조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켓 발사체의 재원과 사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켓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그 연동 통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켓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무장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기술 문서에 대한 소유권도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발자인 그 국가연에 그 개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 도서관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로켓 발사체의 그 재원하고 사표를 찾아보니까 그 의외로 그 관련 자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유를 봤더니 그 로켓이 오래전에 개발된 그 재래식 무장이라 그런지 이 공개 제한이 그 풀린 미국의 그 군사 보고서들이 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관련된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비교 검토해가지고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로켓 조준 알고리즘은 사격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기준치를 충분히 충족시킨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켓 연동 신호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그 로켓을 사용하는 공군 군수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 그 정비 매뉴얼과 장비를 이용해서 연동 시험을 그 직접 로켓에서 측정해서 그 신호의 특성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된 그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지상 시험장에서
그 무장 통제 장비 시제품하고 그 로켓하고 그 연동을 시켜가지고 발사 기능까지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발사가 잘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좀 그 안심이 된 그런 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동열 박사님. 네. 저희가 이제 KT-1 개발 사업을 이제 탐색 개발부터 이제 실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또 시제기를 무려 5호기까지 쭉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설계 변경이 좀 적잖게 있었었거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듣기만 해도 항공기 제작하는 과정이 얼마나 또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K1 같은 경우에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KT1을 기본적인 배경으로서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후에 시제기부터 이후에 양산기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월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좀 어땠습니까? 예. 보통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수월한 면도 있는 분야가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야가 더 많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수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임무가 서로 틀려요. KT1하고 KA1하고는 서로 임무가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로 많이 바뀐 데가 그 항공기 그 조종사들은 조종석 여기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장착물을 갖다가 장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외부 연료 탱크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라켓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장착하기 위한 구조 분야가 많이 바뀝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특히 그 05호기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 설계 변경 건이 거의 10,000건이 넘어갑니다. 10,000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수정한 거를 제외하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상호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바꾸면은 그 분야가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한 게 전체 설계 변경한 게 한 10,00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거의 600건 정도가 그 일일이 하나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그 양산기에 가까운 항공기로 개조한 게 5호기입니다. 그래서 5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쭉 설계 변경을 해봤는데 그 자체가 KT1 개발할 때보다 거의 그 2배 가깝게 많은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됐고 또 그거 외에도 이 양산기하고 또 5호기하고 또 틀립니다. 또 4호기도 또 그 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또 틀려요. 그래가지고 4호기는 4호기대로 별도로 또 도면을 관리해야 되고 5호기는 5호기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만들 양산기는 양산기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면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얻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바깥에 외부 간섭이면 그 착륙 장치가 내렸다 오렸다면 외부의 연료 탱크가 과연 닿느냐 안 닿느냐 이 간격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전부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외부 간섭에 대한 영향도 체크해야 되고 또 내부 간섭은 이렇게 이제 안에 선이 도면이 바뀌면은 전기선이 지나가거나 유압선이 지나가거나 그 조종관이 지나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간섭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걸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그 전자식 목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든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전자식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간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전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와중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4차 산업에 가장 뜨는 게 뭐냐면은 그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현실 증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때 처음으로 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 원래 이 가상현실, 현실 증강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잉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보잉사에서 그 전기선이 항공기 민항기에 그 전기선이 지나가는 거를 일일이 실제로 측정이 안 되니까 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아마 1990년도에 최초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기술이 굉장히 안 가르쳐주는 귀중한 기술인데
저희들이 2000년대에 10년 후죠. 보잉사에서 그 기술을 갖다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이 KA1을 하는데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비성을 조사해가지고 이 라인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안경을 쓰면요. 거기서 실제로 이쪽으로 넣었다 뺐다 이런 거를 실제로 해봤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신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아마 이 KA1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 4차 혁명에 들어가는 가장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큰 성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KT1하고 달랐던 거는 아까 우리 김영일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사격 재원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켓을 쏘면 라켓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국내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KT1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격 재원표를 만들려면은 이게 이제 속도라든지 그 높이, 고도라든지 그다음에 강화 앵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컴퓨팅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양궁을 잘 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실제로 0점 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잘 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0점 조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0점 조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무장이 라켓이 조종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참 밑에 떨어져 있고 또 각도도 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 0점 조준이라는 것들이 그런 걸 보정을 해주고 또 공중에 하면 뭐 고도 속도에 따라서 강화 앵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틀려져요. 들어가는 재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어려웠는데 그런 로직을 저희들이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처음으로 요걸 갖다가 이제 국내에서 확실히 이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검증은 뭐로 했냐? 그 당시에는 그 검증을 해야지 이게 사격 재원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A37이라든지 우리 항공기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F5라든지 F4 팬텀 이런 항공기들이 라켓을 쏘면은 거기에 사격 재원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쏘았을 때 그거 우리 로직이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거를 다 검증해서 세계 기종을 다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께 해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는 니네가 이 쏜 로직이 맞느냐 틀리냐 물어볼 때 저희들은 그 검증을 갖다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전투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검증을 한 게 큰 성과를 보고 그 검증하면서도 여러 가지 에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에러들이 뭐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쏠 때 요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200나트에서 쏜다 그래도 그게 210나트가 될 수도 있고 190나트가 될 수 있고 그 에러 레인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떨어뜨리는 고도, 강화 앵글, 자기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에러가 있는데 그런 에러를 다 기본적으로 얼마큼 한다는 걸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딱 쏠 때 조종사들이 딱 보면 요 동그란 요 안에 딱 들어갈 수만 있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고도니 속도니 뭐 이런 자세 이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요것만 딱 맞춰주면은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그 로직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검증까지 해서 새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최초로 했다는 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KT1하고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일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수영 고문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항공기를 개발할 때는요, 실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기 전에 지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KA1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지상 시험을 좀 했었을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 외부 장착물을 기체에서 이렇게 이탈시키는 그런 시험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잘 됐습니까? 비행 시험하기 실제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지상 시험을 하는데. 지상 시험에서는 안흥에서 이제 그 T자형 철골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외부 장착물을 T자 양쪽에다 이렇게 달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연료 탱크인 경우에 거기 장착해 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치구를 가지고 나중에 지상 라켓 시험할 때도
발사관을 거기에다 장착해가지고 안행해서 시험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항공기에 달리는 거 보게 되면 날개 밑에 파일론이라는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그 파일론 안에 ERU라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저번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ERU, 이젝션 릴리스 유닛 해가지고 발사 분리 장치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ERU라는 이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게 파일론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외부 장착물을 후크를 거는 거는 ERU가 직접 걸었다가 피었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게 풀리면서 외부 장착물이 떨어질 때 이 가스를 폭발을 시켜가지고 가스 압력으로 해가지고 가스가 나오는 게 두 군데서 이 ERU 두 군데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럼 가스를 밀게 되면 피스톤이 이 외부 연료 탱크 달려 있는 거를 밀어가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밀어가지고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상에서 시험하는 목적은 그 ERU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이 컨트롤하는 이 메커니즘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를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쭉 찍게 되면 이게 천천히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 가지고 제대로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떨어질 때 이게 전방 기수가 조금 먼저 떨어지는 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항공기가 이 위에 있으면 바로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질 때 뭐 기우뚱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도로에 위쪽으로 앵글 오브 테이크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게 이 ERU의 앞뒤에 이 가스 압력이 나가는 게 조그마한 노즐이 있어가지고 가스가 터지게 되면 그 노즐 다이아를 가지고 나가는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앞에 양하고 뒤에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 배분도 좀 변화시켜 가면서 이게 50대 50을 일단 반반씩 똑같이 압력을 주고 하나는 또 조금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까지도 하면서 이제 어느 콤비네이션이 가장 투하할 때 안전한지 이렇게 그런 실험을 위해서 이제 수행을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항공기의 임무와 기능은 다양하다. 기본적인 이착륙과 조종을 비롯해 공중과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만약 이 모든 기능을 일일이 사람이 수행한다면 그만큼 승무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임무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바로 항공전자 시스템이다. 항공전자는 전자기술로 작동하는 항공 부속품과 세부 계통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람의 손이 필요했던 기능을 전자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다. 항공전자 시스템은 독립형에서 연방형으로 발전해왔다. 독립형은 항공기 임무에 필요한 기능을 개별 전자장치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며 국내 첫 개발 항공기인 KT-1도 이 방식을 채택했다. 독립형 항공전자 시스템은 임무의 숫자만큼 장비도 추가되고 이에 따라 항공기 무게가 늘어나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조종석은 온통 서로 다른 제어 장비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KA-1은 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연방형 항공전자 시스템을 장착했다. 독립형과 달리 연방형은 비행과 공격 정찰 등 각종 임무에 필요한 각각의 정보들을
임무 컴퓨터로 통합 처리하고 이를 다시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시연해 조종사가 한눈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연방형 항공전자 시스템은 F-16에 처음 적용된 후 오늘날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KA-1 전술 통제기 역시 연방형 항공전자 시스템을 적용해 장비의 숫자를 줄여 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기도 박사님, 저희가 이제 KT-1 개발 과정을 알아볼 때도요, 이제 새로운 이제 치제기를 만들 때마다 설계를 변경하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제 익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쭉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항공기 개발이 쉽지 않고 계속적인 이렇게 이 설계 변경 과정이 당연한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계실 텐데요. 역시 이 KA-1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번의 여러 차례 이제 설계 변경이 있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일단 뭐 저는 큰 것보다도 이쪽에 그 조향장치 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얘기지만 개발 할 때 있어서 문제가 어떤 설계 단계에서 디파인이 되면 사실 아주 빠른 시간, 그다음에 아주 쉽게 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작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약간의 돈과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양산이나 운영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돈과 뭐 기간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도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제 항공기에서 이제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좀 조향장치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영될 때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처럼 그 평면에서 방향 전환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안전을 고려해서 조종사가 의도 판단해서 뭐 저속에서는 전륜 타이어의 마찰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고속에서는 러더의 조정면 효과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항공기 쏠림 현상은 저희들이 이제 항공기가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비행 시험 중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종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 내용은 보니까 항공기가 비행하고 내리면서 이렇게 착륙할 때 전륜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 항공기가 흔들리면서 활주로를 외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항공기 안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종사의 어떤 정확한 설명으로 문제는 이제 디파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5호기라는 게 저희들 손에 있었기 때문에 5호기에 카메라와 회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장착해서 이제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고속 활주 및 비행 시험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 전륜 조향 장치와 러더 페달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 타이어의 회전력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받는 공기력에 의해서 노즈 타이어가 전륜 타이어가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좌측으로 틀어지든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지면에 딱 닿는 순간에 항공기가 측면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그런 거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이제 항공기가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장비에 영향도 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 끝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뭔가를 수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뭐 유압식이라든가 전기식이라든가 뭐 기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주 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제 또 뭐 많은 어떤 자문들을 이렇게 구해서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설계는 단순한 게 뭐 가장 좋다 하는 어떤 설계의 어떤 기본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소형의 그 번지 스프링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 그렇게 설계를 했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장착해서 한 10여 회의 비행 시험을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쏠림 현상을 발생시키던 전륜 타이어의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전 항공기, KA1 항공기, KT1 항공기에 장착을 이렇게 수행을 했고 지금 현재도 그 항공기 안전에 큰 어떤 부품으로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하면 이렇게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완성된 그 항공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머리도 많이 빠지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약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쉽지 않은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단계에서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양산되고 나서 이제 설계 변경할 때 또 어려움들 또 그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영일 수석연구원님,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KAI1 전술 통제기에 관련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시간이나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는 패널들이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늘 이제 안타깝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전술 통제기 개발 과정에서 이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이분만큼은 정말 우리가 그 숨은 공로자다,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자리에 없지만 이제 연구 개발하다 보면 이제 CG 업체와 같이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이제 연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G 업체에 근무하는 그 동료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서 얘기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개발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이제 국내 그 항공전자 업체들이 그 당시는 그 항공기 체계 개발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항공전자 분야가 이제 중요하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그 핵심 기술을 그냥 열심히 해서 그 기반을 굉장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그 항공전자 KT1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항공전자 이런 것들이 크게 회자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었걸랑요. 그래서 이제 불모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기술 가지만으로는 이제 수익도 내기도 어려웠고 또 심지어는 그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 항공전자 분야가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이제 믿고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꾸준히 투자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전술 통제기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방형 항공전자 시스템을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CG 업체분들이 그때 진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전술 통제기 더 나가서 이제 항공전자 시스템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수은 공을 또 CG 업체분들께 지금 좀 돌리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한 박사님, 이제 기본 훈련기는 KT1하고요. 이 전술 통제기 KA1에 우리가 이제 이 차이점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외부에 연료 탱크와 이제 무장이 장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당연히 필요해서 이게 장착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 기체의 무게, 이 하중이 주는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었었나요? 예, 이제 외부 장착물을 장착함에 따라서 이제 구조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 구조 강도 측면하고 구조 동력학 측면, 우리가 전에서 다뤘던 플라터 속도, 이 측면이 이제 두 가지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조 강도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저속 통제기 외부 장착물은 이제 주날개에 장착이 되는데, 따라서 장착 지점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국부적인 하중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국부적인 이제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날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날개에 발생하는 공력 하중은 주로 이제 위쪽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외부 장착물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은 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쇄가 돼가지고 그 날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구조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조 강도 측면에서는 그 국부적인 하중 증가에 따른 국부적인 보강, 뭐 그 정도만 필요했던 것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구조 동력학적인 측면, 항공기 플라터 측면이었는데, 먼저 이제 외부 장착물이 아까 이수영 실장님께서 좀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외부 장착물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이제 매우 복잡하게 되죠. 그 주위 부근에. 그래갖고 이제 날개하고 외부 장착물, 또 외부 장착물과 외부 장착물 사이에 이제 공기 흐름의 간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항공기 진동에서도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항공기 자체의 진동 모드가 있고, 또 외부 장착물에 또 진동 모드가 있으니까 외부 장착물을 항공기에 달았을 때는 그 전체 기체의 진동 모드는 아주 또 그 두 개가 컴바인된 아주 복잡한 상태로 이제 진동 모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구조 측면에서는 아까 그 공기역학적인 간섭 측면하고 진동 모드 측면, 이게 합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플라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속 통제기가 외부 장착물을 달았을 때 최고로 날 수 있는 플라터 속도가 얼마인가, 이것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마침 저희들은 KT1 개발을 통해서 이제 플라터 속도 예측하고 시험, 측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들을 다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외부 장착물이 달렸을 때 우리 항공기의 구조 동력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기술력을 확장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해석 결과는 풍동 시험하고 또 지상 진동 시험을 통해서 지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시험에 넘겨서 비행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을. 예. 이제 구조 강도나 구조 동력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하중보다는 구조 동력에서 생기는 플로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박사님, 그래도 어쨌든 연료 탱크나 뭐 무장이 장착이 됐으니까 비행기는 하중이 좀 늘어났을 테고요. 그 늘어난 그 무게를 갖고서 뭐 그 내부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측에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것도 무게를 좀 줄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 다이어트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트라는데 보통 흔히 얘기할 때 뼈를 깎는 아픔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뼈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뼈를 깎으면 살을 빼야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항공기가 지키는 기본적인 구조물,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뼈를 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량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그 장비들이라든지 외부 장착물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항공기든지 설계할 때 설계 목표치가 있습니다. 최대 중량에 대한 목표치가. 그래서 그 KT1 할 때는 5,500파운드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그 이제 KA1 할 때는 이제 7,300파운드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계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무게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자기의 이 어떤 그 계통을 튼튼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체계 종합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의 어떤 걸 모아놓으면은 중량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계속 회의할 때마다 그 분야를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빼게끔 만드는데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또 목표 중량이라는 걸 각 분야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의 목표가 얼마다 그래가지고 그걸 빼줘야 되는데 이래서 못 빼고 저래서 못 빼도 이유가 많습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또 빼더라도 이게 아까 우리 이거 이수영 고문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게만 빼는 게 아니라 그 저 무게 중심 있죠. 무게 중심을 맞춰가지고 또 빼야 됩니다. 이거를.
무게 중심을 안 맞추면은 이쪽에서 살을 빼면은 이쪽에다 이게 보통 덤이라고 그러죠.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또 달아야 되면 이게 빼나 마나 이 어떤 효과가 나오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제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의 분포도. 우리 사람도 무게의 분포도가 있잖아요. 여기 팔 이런 데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가운데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것도 무게 중심에 대한 분포도가 맞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춰가면서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 하다 보니까는 그 무게를 뺄 때요. 이제 다들 이렇게 노력을 해서 뺐는데 그걸 어떻게 뺐냐면은 각 도면 있죠. 예를 들어 도면이 5,000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몇 개다 그러면 그 도면에서 해가지고 10g씩 이렇게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도면에서 뭐 100g을 뺐다. 근데 그런 게 도면이 5,000개다. 그거 다 합쳐보니까 뺀 게 500kg예요. 그거 따져보면요. 그렇게 이제 빼고 뭐 예를 들어 도면이 10g씩 뺐다 그러면은 50kg 뺀 거고. 근데 그 분포도도 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거를 갖다 4호기도 있고 5호기도 있잖아요. 또 양산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틀려요 이게 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5호기에 그 다이어트 한 거하고 실제로 그 양산기 다이어트 한 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목표는 그 양산기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양산할 때 요걸 빼는 걸 기준으로 해서 5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빼는 건 아니에요. 시제기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는 시험 테스트용 장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 분포도가 틀려지고 도면도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는 만약 여기를 달았다 그러면 양산기에는 요게 빠지면 뭐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더미 웨이트 같은 걸 잡아가지고 CG를 맞춰주면서 양산기 중심으로 해서 살을 쫙 빼가지고 실제로 양산기 들어갈 때는 이 비행기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7,300파운드를 맞출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실제로 목표 중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목표 중량을 달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도 여기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계속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맡은 우리 연구원이 있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맡은 분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오장환 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계속 사람은 참 좋은데 계속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다 보니까는 아주 싫은 소리 들어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회식도 많이 하고 살 많이 빼가지고 오신 분야에 대해서 고맙다고 개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KA1은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85년 8월 12일 18시 04분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 123편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 524명을 태우고 원래 출발 시간보다 약간 늦게 출발했다. 그런데 출발 12분 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다.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수직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가더니 조종관을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른바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다. 결국 123편은 오스타카산에서 추락하고 만다. 탑승 인원 524명 가운데 5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유압장치 파손이었다. 꼬리 날개만 떨어져 나갔다면 조종사의 실력에 따라 비상 착륙 등을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파손된 토크박스로 유압이 새어나가며 123편은 곧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유압 시스템은 기름을 이용해 작은 힘으로 크고 무거운 장치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장치인데 밀폐된 공간에 채워진 유체의 일부분에 압력을 가했을 때 그 힘이
밀폐된 모든 면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유압 장치는 공장의 기계와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커다란 자동차를 리프트 하나로 쉽게 들어올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기만 해도 달리던 자동차가 쉽게 멈추는 것은 모두 유압 장치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항공기에도 많은 부분에 유압 장치가 활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종간이다. 조종사가 힘들이지 않고 조종간을 조작해 커다란 보조날개와 승강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유압장치 덕분이다. 이뿐 아니라 착륙장치인 랜딩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일이나 비행 중 저항을 늘리기 위한 스피드 브레이크와 고양력 장치인 플랩 작동에도 유압장치가 사용된다. 따라서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 조종사가 기체의 자세와 방향을 조종할 수 없게 되며 착륙 시 랜딩 기어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KA-1 사업은 이처럼 항공기 안전운행의 핵심에 해당하는 유압 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 항공기 개발에 중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기도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KA-1에서 이제 어떤 개발 과정에서 하신 역할들을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맡은 업무 중에서 이 조종장치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좀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뭐 앞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종 장치는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이런 삼축 조종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은 KT-1이나 KA-1이나 뭐 동일하고요. 뭐 이제 각각의 어떤 개통 담당자들은 뭐 대부분 자기 개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항공기의 목적을 이렇게 보면 공간상을 이렇게 기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종 장치는 이렇게 담당하셨던 한 박사님도 계시지만 기체 다음으로 이 엔진과 동급의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일도 많고 또 역경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일례로 조종 장치는 항공기의 전방에서부터 후방 끝에까지, 그 다음에 좌측 윙의 끝에서부터 우측 윙의 끝에까지 이게 뭐 직선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 계통의 전 위치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통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통 담당자들하고 어떤 장착 위치 때문에 서로 뭐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중을 전달해서 이 조종면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조종장치 자체도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종장치가 붙는 어떤 구조물도 이렇게 튼튼해야 됩니다. 이 개발 초기에 해외 전문가가 이렇게 와서 라다 페달에 하중을 가했는데 페달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뭐 부러지는 어떤 그런 파손되는 그런 일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놀래게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T-1이 이제 실용 개발이 돼가지고 양산을 이렇게 하는데 양산 과정에도 또 뭐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뭐 또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기계식 저희들은 이제 기계식 조종 장치라고 하는데 기계식 조종 장치다 보니까 이 유격은 아주 최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일정 프릭션 그래서 뭐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2파운드 정도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양산 중에 수락 시험을 하는데 이 마찰력이 너무 적어서 항공기 조종 안정성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 구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 마찰력을 뭔가 제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2파운드면 2파운드, 1파운드면 1파운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이미 개발된 항공기에서 어떤
그 조종 장치에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추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업무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또 뭐 이거 또 분명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기존의 어떤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품을 딱 잡아서 저희도 이제 벨크랭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볼 베어링을 제거하고 그 일정 마찰력을 또 발생시킬 수 있으면서 뭐 이게 볼트 너트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찰력 발생 장치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고안해서 장착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성된 그 항공기, 빨리 나가야 되는 항공기다 보니까 이 시제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국가연의 그 공작실에서 시제품을 빨리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장치는 뭐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사무실에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몇 주를 거짓 뭐 밤을 새우다시피 이렇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 재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찰면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항공기에 장착했고, 그것은 지금 KT-1이나 KA-1 모두 지금 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스템이지만 아이디어맨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걸 핵심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박사님. 뭐 하여간 돌이켜보면 여기 지금 뭐 다 이렇게 선배님들인데,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의 지도로 뭐 저에게 그 주어졌던 그 조종 장치, 그다음에 유압 장치 어떤 개발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한 말씀 드리면 그 항공기 개발에 이렇게 그 뭐 많은 그 조종사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뭐 저희들이 KT-1 얘기도 하고 KA-1 얘기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조금 죄송할 정도로 지금 그런데요. 예, 한 박사님.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거에 비하면 이제 기계식 조종 장치인데, 기계식 조종 장치는 주로 이제 뭐 조종 라드하고 그 스틸 와이어하고 뭐 벨크랭크하고 이런 이제 기계식 구조물들을 서로 연결해서 조종 장치를 만드는데, 이게 조종사가 정말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할 때 그 조종사의 감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게 비행 조종 장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악셀을 밟았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나가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잘 쓰느냐, 내가 오른 핸들의 그 감, 요 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기계식 조종 장치는 이제 우리 이기도 박사하고 뭐 강규섭 박사님, 전찬원 박사 이렇게 세 분이 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다른 시스템들하고 충돌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은 결국 그걸 극복하고 조종사들이 우리 비행기를 아주 좋게 평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기계식 조종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참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고 있고, 시간을 많이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종사의 감이 제일 그분들에게 결정적인 맞습니다. 역할을 하신 부분이라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다음 시간에는 한국형 전술통제기의 비행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